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한때는 4.5세대 전투기냐,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이 기체가 이제는 세계를 긴장시키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실전 배치를 향한 속도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넘어 세계 군사 패권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기 개발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도전과 그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KF-21의 세대 논쟁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보화 개발진은 오랫동안 이 전투기를 현실적 4.5세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이 이미 5세대로 가는 길목에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로드맵, 국산화된 전자장비, 그리고 차세대 블록 계획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순차 인도는 블록 1을 통해 공대공 전력을 확보하고 블록 2로 넘어가며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빠르게 확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심지어 블록 2 무장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 전력화 의지를 담은 국가적 선언이었습니다.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전투기의 문법을 따릅니다.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 표면의 각도와 모서리를 치밀하게 조정했고, 공기흡입구와 덕트를 설계할 때 엔진팬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F-22, F-35에서 보여준 핵심 설계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한국만의 해석을 더한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전 영역에서도 진화가 이뤄졌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서 KF-21은 단순히 비행하는 기체가 아닌 전투의 뇌를 국산화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0대분의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외형 국산화를 넘어 센서와 소프트웨어 주권까지 확보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입니다. 군사 기밀상 정확한 RCS,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설계 철학입니다. 블록 1은 외장 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피탁 목표를 잡아 설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적용해 본격적인 저피탐 성능 강화에 들어갑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형 업그레이드라는 독창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한 세대씩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 개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재 혁신입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를 주입과 동체에 적극 활용했고, 여기에 전파를 열로 변환해 흡수하는 탄소 기반 흡수층을 필름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적층하는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두껍고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도료 기반 램, 레이더 흡수 소재에서 벗어나 얇고 튼튼하며 유지가 용이한 첨단 방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콘계 매트릭스를 합친 초박형 흡수 소재를 개발해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탄소 기반 램이 차세대 스텔스의 핵심 재료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 또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20대가 발주되었고 2026년 말부터 순차 인도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추가로 20대가 계약되며 블록 1의 40대 체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납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체적 로드맵입니다. 일본이 국제 파트너의 눈치를 보며 계획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군과 산업계가 일체가 되어 계약, 시험, 납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스텔스 진척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체 형상과 공력 설계를 통한 기본 반사 감소. 둘째,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통한 전자적 스텔스 확보. 셋째, 탄소 기반 흡수층과 구조 흡수 체계를 통한 물리적 반사 억제. 이는 단순히 외형만 꾸미는 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한국식 접근입니다. 중국처럼 포장과 선전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일본처럼 회의만 반복하다 정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계약했고, 만들고 있고, 납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이후 KF-21의 행보는 세계 군사무대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KF-21X로 진화하면서 한국은 독자적 5세대 전투기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첨단 탄소 기반 램, 그리고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컨포멀 안테나까지 적용되면서 성능은 이제 미국의 F-35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까지 더해지며 KF-21은 단순한 시험기체가 아닌 실질적인 5세대급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선택한 현실적 5세대의 길입니다. 미국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도 아니고 중국처럼 선정과 모조품에 의존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한국은 블록별 업그레이드라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빠른 속도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공군의 미래를 넘어 동북아시아 군사균형 전체를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KF-21의 여정은 단순히 한 기체의 발전일까? 아니면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작일까? 답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술의 속도와 완성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뚜렷한 비전 때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탐지 자체를 회피하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 공중전을 지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 영역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각도와 형상 설계에 그치지 않고 재료 과학과 흡수 기술, 무장 운용 철학까지 결합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은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교과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탄소 기반 레이더 흡수 소재, 이른바 램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두껍고 무거운 도료를 기체 표면에 덧칠하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가 어렵고 두께가 늘어나면 기체 성능에도 제약이 따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러한 단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했습니다. KF-21에 적용되는 탄소 섬유 복합체와 초박형 필름 라미네이트 방식은 단순히 표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기체 구조와 하나로 융합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 얇고 가벼운 층은 레이더 전파를 열로 변환시켜 흡수하며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은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콘계 매트릭스를 결합한 초박형 이중층 램을 개발해 두께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성과는 국제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 논문들은 탄소 기반 램이 차세대 스텔스의 핵심 소재라 평가하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올랐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무겁고 비효율적인 도료에 의존하며 선전전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은 실전 배치 가능한 고성능 소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무장 운용 방식입니다. 블록 1에서는 외부 무장 탑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무기 장착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기체의 기동성과 항속거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KF-21의 블록 3 업그레이드 계획은 바로 이완전 저피탐 전투기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전자전 능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의 레이더 신호를 왜곡하거나 분산시키는 능동적 방어체계를 결합해 보이지 않는 공격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이 단순히 탐지를 못하는 수준을 넘어 조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 변화입니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결합은 KF-21을 단순한 기체가 아닌 공중전의 지휘소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KF-21의 무장체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산 미티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 단거리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서방 최첨단 무장이 통합되었으며
국산 공대지 미사일 시험 역시 연이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들은 단순히 공격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과 결합해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선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다시 말해 KF-21은 피탐 확률을 줄이는 동시에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공세형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실험실 기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나온 성과가 즉각 시제품에 적용되고 시험 비행으로 이어지며 곧바로 양산 계획에 반영되는 압축적 발전 사이클을 따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가 한 세대 업그레이드에 10년 이상을 소비하는 동안 한국은 절반 이하의 시간으로 같은 수준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산 속도와 완성도에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블록별 진화를 거쳐 완전한 5세대로 성장하는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기체 형상, 전자전 능력, 램 소재, 무장 운용 방식 4가지 축이 동시에 강화되며 한국은 현실적 스텔스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조품 전략이나 일본의 지연된 개발 계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도와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제 세계는 KF-21을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닌 공군력 패러다임을 바꿀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스텔스 전술과 전략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블록 3위 완성, 그리고 내부 무장창과 차세대 램이 적용되는 순간 KF-21은 더 이상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적 스텔스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제니22 서방 전문가들에게 반쪽짜리 스텔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왜 한국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기술을 포장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 통하는 진짜 스텔스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현실주의가 한국을 차세대 항공 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보여준 개발 방식과 한국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하는 방식을 택했고, 중국은 외형 복제와 선전전을 통해 속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블록별 업그레이드라는 독창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성능을 구현하려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점진적으로 실전 배치 가능한 기술을 추가하며 성능을 진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고 결국 빠른 실전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블록 1에서 KF-21은 이미 공대공 전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통합하며 공격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고도화된 램이 결합돼 완전한 저피탐 성능을 실현합니다. 즉, KF-21은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며 진화하는 전투기입니다. 단순히 기체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전자전 장비, 무장체계까지 패키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한국식 접근입니다. 이 점에서 KF-21은 변화하는 기술과 전장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독창적 가치를 지닙니다. 세계는 이 철학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J-20을 두고 서방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스텔스라 평가합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소재와 전자전 능력, 무장 통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램 소재 특허를 비롯해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무장 호환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며 실질적 스텔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겉으로는 한국 기술을 폄하했지만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램은 다중대역에서 전파 흡수 성능이 높아 우리의 도료 방식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KF-21X에 적용된다면 J-20은 레이더 돌파 능력에서 밀릴 수 있다. 이 발언은 중국 내부가 느끼는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일본 역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 파트너십 위존이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은 기술 공유와 비용 부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도권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을 통해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가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전투기 완성 속도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의 자립도라는 본질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텔스 기술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단기간에 5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자 잠재적 변수입니다. 특히 한국이 램 소재 특허를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특허는 기존 금속 기반이 아닌 탄소 복합 소재를 다중적층 필름 형태로 제작해 다양한 주파수에서 뛰어난 흡수율을 보장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2018년 출원 후 2020년에 정식 공고된 이 특허는 대한민국이 100%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성과를 조롱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복제만 할 때 한국은 이미 특허를 등록하고 있었다. 이제는 하늘에서도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앞서 나가는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스텔스 전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KF-21이 보여주는 진화는 단순히 기술 격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보여주기식 모조품, 일본은 끝없는 협의와 지연, 미국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실전 가능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실용적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 접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토대를 구축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새로운 전투기 개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이자 긴장입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과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통해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전략적 항공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 현실적 성공에서 비롯됩니다. KF-21은 이제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합니다.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일까요? 아니면 아시아의 군사 패권을 재편할 전략적 무기일까요? 세계의 반응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철저히 현실적인 길, 그리고 블록별 진화라는 철학이 만들어낸 성과는 단순한 항공기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 서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진 대규모 합동훈련을 떠올려 봅시다. 한국 공군의 KF-21X 편대가 이륙합니다. 공역 반대편에는 가상의 적군으로 설정된 중국 J-20 전투기와 일본의 F-3가 대기 중입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전장 정보 속에서 KF-21X는 조기 경보기와 무인기 편대의 지원을 받아 은밀히 진입합니다. 적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200km 밖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 선제 타격에 성공합니다. 제20 편대는 뒤늦게 기동을 시도하지만 이미 한국 무인기 편대가 측방에서 포위 기동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본 F-3 전투기 역시 전자전 교란에 걸려 시스템 과부하로 기능이 제한됩니다. 교전은 적이 한국 전투기의 정확한 위치조차 특정하기 전에 종료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상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KF-21이 적용 중인 스텔스 형상, 탄소 기반 램, 유무인 복합 전술, 고속 데이터 링크가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지금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미국산 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을 갖추었지만 한국이 완전한 항공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산 엔진 위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출 규제 위험, 성능 개선의 제약,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의 부족은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부 의존일 경우 아무리 첨단 스텔스 기술과 무장을 확보했더라도 완전한 독립 전투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F414 엔진은 현재까지도 KF-21위 안정적 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탁월한 출력과 내구성을 제공하는 세계 정상급 엔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블록 3 이후로 적용될 내부 무장창, 고성능 전자전 장비, 고추력 무장까지 탑재하려면 더 높은 추력과 연비,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필수입니다. 결국 한국은 국산 엔진 개발 없이는 KF-21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한계는 실전 시나리오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가상훈련에서 KF-21X는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과 선제 타격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장거리 작전에서 고추력 무장을 다수 탑재하면 연비와 출력의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의 F414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미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산 엔진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수출 시 정치적 제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정 부품이 미국의 규제 대상에 오를 경우 한국은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세계시장 진출은 국산 엔진 확보 없이는 반쪽짜리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유지보수 비용과 가동률 문제입니다. 외산 엔진은 단순한 구매 비용뿐 아니라 운영 정비에 들어가는 장기적인 비용이 막대합니다. 미국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운영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예비 부품 공급망까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어 전반적인 전력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의 스텔스와 무장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독립 전투기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진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 국산화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국산 터보팬 개발이 성공해야만 KF-21은 이름뿐인 5세대가 아닌 실질적 5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KF-21은 분명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가 존재합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날, KF-21은 비로소 플랫폼 무장 엔진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완전 자립형 전투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입니다. KF-21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국산 엔진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며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만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체 설계, 전자전 체계, 스텔스 소재, 무장 통합에서 자립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F414라는 외산 엔진에 의존하는 현실은 근본적 제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차세대 터보팬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독립을 좌우하는 사활적 과제입니다. 전투기 엔진 성능의 본질은 바로 터빈 입구 온도, 즉 팁, 터빈 입구 온도를 얼마나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팁가 올라가면 같은 크기의 엔진에서도 추력과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씨 1700도를 넘는 초고온 환경에서 소재가 급격히 열화된다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연구진은 단결정 초내열 합금, 세라믹 열차단 코팅, 내부 냉각 채널 최적화 같은 다층 방어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고온부 설계와 냉각 기술을 이미 실증했으며 이를 항공용으로 압축 경량화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항공 엔진 자립의 토대를 다지는 결정적 성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용 F414 엔진 조립과 정비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 엔진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 22,000파운드급 추력 엔진을 확보하고 이후 30,000파운드급 고추력 엔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완성되면 단일 엔진 대형 전투기, 차세대 해군 함재기, 심지어 고속 수송기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즉, 국산 엔진 개발은 KF-21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지평을 넓히는 열쇠가 됩니다.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즉 FADC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장치는 엔진의 추력, 연료 분사, 냉각,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장치를 외산에 의존한다면 KF-21의 핵심 성능이 언제든 외부 통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제어 로직까지 자국 사양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의 전투기를 100% 한국의 손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 강국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플랫폼 설계, 항전 장비, 무장 체계, 동력 장치까지 모두 자력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가 영향력의 급격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정치적 제약을 줄이고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산 엔진은 한국이 수출 제한 없는 완전 독립 전투기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은 분명해집니다. KF-21은 블록별 진화를 통해 스텔스와 전자전, 무장 능력을 차근차근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KF-21은 이름뿐인 5세대가 아닌 실질적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 전체를 흔드는 전략적 전환점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긴장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동맹국 한국의 급격한 성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길을 정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 통합, 두산의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금 개발과 성능 검증이 맞물려 한국은 비약적인 속도로 엔진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기술 자립과 국가 위상을 상징하는 하늘의 독립선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국은 언제 진짜 5세대 전투기를 갖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숫자상의 세대를 뛰어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적 항공 강국의 상징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지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세계 군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